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가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구적기 유적지라는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정곡리 유적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구석기 조작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흔적 역사, 오늘은 일본 구석기 조작 사건과 인류의 진화를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 발생한 구석기 조작 사건부터 좀 얘기 나눠볼까요? 2000년 11월 5일자 그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보도가 되죠. 이것이 이제 구석기 유적 조작 사건이었는데요. 네. 고고학자인 후지무라 신이치가 미야기현의 가미타 카모리 유적 발굴 현장에서 가짜 석기를 파묻는 장면, 아주 정연하게 이렇게 싹 했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가짜 도끼를 그렇습니다. 싹 심어놓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자기가 발견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진으로 촉촉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몰래 카메라로 해서 폭로한 거죠. 근데 후지무라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뭐 고고학자고요. 1981년에 미야기현 자자라기 유적에서 구석기 그 4만 년 전 그 구석기 유적을 발굴한 인물인데 네. 그 이후에 이딴 발굴을 통해서 일본 구석기 유적 연대를 70만 년 전까지 올렸습니다. 덕분에 후지무라는 신의 손이라는 그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러나 이제 마이니치 신문 폭로 이후에 검증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일본 고고학회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후지무라가 조사했던 162곳의 구석기 유적 전체가 믿을 수가 없다. 가짜다라는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므로 해갖고 일본의 구석기 연대가 70만 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5만에서 8만 5천 년 그 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가네도리 유적인데 그걸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구석기 역사가 60만 년이 훅 하고 사라진 거잖아요. 60만 년, 65만 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또 후지무라는 왜 이렇게 무모한 자작극을 벌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후지무라가 이제 그 막 무릎을 꿇고 뭐 고개를 숙였는데 더 오래된 구석기 유적은 없느냐라는 주변 그런 언론의 그 성화, 재촉 이것에 굉장히 초조감이 생겼다라고 토로를 했는데 자기는 마치 구석기인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환장에 시달리기까지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후지무라의 자작극 이면에는 바로 한국의 정곡리 구석기 유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반도에도 정기 구석기 유적 27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구석기 유적이 있는데 일본 열도에 없을 리가 만무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런 강박관념이 일본 내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후지무라가 발굴하는 족족 구석기 연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학계 일각에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히 누가 이렇게 선뜻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한테 대한 열등의식이 이런 사건을 만든 원인이 됐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반도에 오래된 유적이 있다고 해서 일본에 꼭 있어야 하라는 법이 없는 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후지무라 조작 사건 배경이 된 정곡리 유적, 저도 가서 봤는데요. 미군 병사가 발견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한탄강변에 이렇게 잘 있는데 1978년 4월인데 미 2사단 뭐 기후대 소속인데 그렉 보엔 병사가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한탄강변 유원지를 찾았는데 이 보엔은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다라고. 그러니까 하필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것이 뭐 인공석기인지 돌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보엔의 눈에 돌멩이 하나가 포착이 됐는데 뭔가 이게 자연석 같기도 하지만 누군가 인공적으로 깎은 뭐 석기 같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보엔의 석기 발견 소식이 프랑스의 보르도 교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보고서를 간단하게 올렸는데 그 보르도 교수가 김원영 서울대 교수한테 이제 그 구석기 유적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김원영 서울대 교수가 정곡리에서 성업 중인 벽돌 공장으로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그 강가로 갔어야지 왜 벽돌 공장으로 갑니까? 왜냐하면 이 구석기 학자들한테 벽돌 공장이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이 벽돌 제조에 필요한 점토의 대부분이 구석기 시대 그때 퇴적된 고토양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벽돌 공장에서는 점토에 들어있는 그런 돌멩이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이제 그 어떤 뭐 이 폐기장에다 이렇게 골라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학자들한테는 그 폐기장을 가면 그것이
보물창고인 거죠. 거기 구석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지층에 거기에 이제 돌이하고 같이 흙하고 그렇습니다. 섞여 있는 돌이 건데 이렇게 섞여 있는데 흙만 벽돌 찍는 데 쓰고 그렇죠. 돌멩이만 막 골라놨다는 예,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보물창고라고 하는 거죠. 폐기장을 가면. 그래서 이 김원룡 교수가 그 제자하고 함께 그 이제 가봤더니 아 정말 그 돌더미 쌓아둔 돌더미에서 구석판 그 다이아몬드를 캤더라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아슐리안 그 세계 고고학계를 놀라게 한 그것이 아슐리안 주먹도끼였다라는 거죠. 학창 시절에 주먹도끼는 이렇게 뭐 진짜 주먹처럼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깎아놓긴 했지만 한 주먹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쥘 수 있는 주먹도끼인데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크기에서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렇게 원뿔형 네.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그렇습니다.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 네. 아슐리안형은 어떤 점에서 예. 다릅니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이건 뭐 구석기판 맥가이버 칼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구석기라 그러면 찢게 뭐 이렇게 찍는 것만 예.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찢고 그러니까 송곳의 의미 그다음에 찌르고 창 자르고 가위 썰고 칼 부수고 망치 그다음에 파는 그런 곡괭이 뭐 이러한 그 기능을 겸비한 다용도 석기다라고 해서 구석기판 맥가이버 칼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프랑스의 생따슐 그러니까 세인트 아슐이라고 하지만 그걸 붙여갖고 생따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유적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15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장구한 100만 년 동안 그 사용했던 그 굉장히 전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주먹도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유행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네. 동아시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때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 그 정설을 모비우스의 가설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도끼를 사용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집게만 사용했다. 집게만 사용한 되게 거예요? 단순한 것만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그럼 그 주먹도끼가 없었어라고 했는데 네. 전공의 덕분에 이 모비우스의 가설이 전면 수정이 됐다라는 건데 이런 사실이 이제 학계에 보고가 되니까 세계 구석기 학계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을 찾은 세계 구석기 학자들 그 주먹도끼 연대가 어떻게 될까 하던 논란이 좀 벌어졌었는데 네. 27만 년 전 정도 26만에서 27만 년 전이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견해를 피력을 했고요. 후속 발굴 조사에서 한탄강변의 전곡리 유적 24만 평 전체에서 구석기 유물 주먹도끼가 아주 고르게 출토가 되어서 이 전곡리가 구석기인들의 집단 주거지 뭐 구석기 마을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구석기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죠. 가본 적이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네. 것 같은데요. 근데 구석기 하면 네. 고고학에서도 인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돌멩이 이거 좀 그렇습니다. 깎은 거 구석 주스로 다니는 건데 뭐 아니, 이렇게 그 사실 사칭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구석기인지 진짜 뭐 그냥 자연석인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근데 그 돌멩이 하나 때문에 50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 선사박물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대단한 그것도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가공한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인간과 비인간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네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멩이 고고학이니까 재미없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구석기 연구자들이 대중서를 또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니까 뭐 2개, 3개 정도 나왔는데 책이 보니까 아주 쉽게 썼더라. 그래서 오늘은 두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석기 시대의 고인류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구 역사에 비하면은 인류가 탄생하고 네. 또 문화를 가졌던 것도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면 인류의 역사를 후이 봐줘서 한 700만 년 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 지구의 역사를 마치 이제 단 하루에 벌어졌다라고 24시간으로 계산하면 24시간을 한다면 예. 인류 역사는 마지막 2분 15초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인류가 지구를 지금 뭐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지구를 점령했죠. 지금은. 그래서 사실 기막힌 비유가 있는데 1969년 7월 20일이죠. 네. 그 에드윈 올드린 그다음에 마이클 콜린스와 함께 아폴로 11호를 탔던 그 유명한 닐 암스트롱이 예.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역사적인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주 시대의 개막을 알리잖아요. 네. 그런데 1978년에 탄자니아의 라이틀톨리라는 곳에서 네. 또 다른 의미의 인류의 첫 발이 발견이 되는데요. 영국 출신의 인류학자인 메리 리키라는 여자 이제 인류학자가 발견했는데 예. 36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이제 화산재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예. 비가 오고 그러니까 질척거렸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 땅을 지나던 고인류 3명의 발자국을 확인한 거죠. 우리가 직립보행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발자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발자국이 많았겠지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발견된 거면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네요. 4발로 다니다 2발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증거가 처음으로 포착이 돼서 그래서 아폴로 11호의 우주인 발자국 어떻게 발견됐을까? 이게 보니까 이 직립보행을 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예. 이 발자국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직립보행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예. 발 뒤꿈치를 땅에 대고 깊게 물은 다음에 발바닥을 뒤에서부터 차례로 댔다가 마지막으로는 엄지발가락을 힘차게 누르면서 균형을 잡고 일직선으로 걸어가더라라는 것이 이제 분석이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직립인간 특유의 보행 방식이잖아요. 그런 거를 밝혀진 거고. 네. 그래서 인류 직립 보행의 서막을 연 위대한 발자국이어서 이것이 이 3명의 고인류 이거는 360만 년 전에 암스트롱이라든지 올드린이라든지 콜린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유가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유인원하고 예. 인류가 이렇게 분화돼서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딱 운명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우리 신체적인 특징으로만 보면은 인간은 진짜 하찮잖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뛰지도 못하고 힘도 안 쓰고 그런데 맞는데 그게 1948년에 남아프리카의 스와르트 크란스 동굴 유적에서 180만 년 전 살았던 젊은 고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네. 이 고인류의 두개골에서 2개의 작은 구멍이 나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궁금했는데 네. 이 2개의 구멍은 같은 동굴에서 발견됐던 표범의 송곳니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나 있더라. 그래 맞춰보니까 같더라라는 거고 네. 이 주변에서는 당시에 그 주요 단백질 원이었던 개미집을 파헤쳤던 뼈도구가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퍼즐을 맞추는 거죠. 보니까 표범이 개미집을 파고 있던 고인류를 공격을 해서 두개골에 치명상을 입혔다라는 거여서 이빨 자국을 보니까는 그렇죠. 똑같더라라는 물은 거죠.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280만 년 전에 어린아이 고인골의 눈 주변을 보니까 독수리의 부리 자국이 선명하더라라는 것도 또 다른 동굴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잇감으로 아이의 머리를 물어서 이렇게 딱 물어가지고 채갔다라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비명에 간 초기 인류의 비참한 최후 이것이 이제 그 어떤 고인류 화석에 담겨 있는데요. 그렇지만 탄자니아 라이톨리에서 발견되었던 이런 직립보행 이것이 나약하게 이를 데 없었던 인류가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2다리로 고추 서서 걷게 됨에 따라서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도구를 아까 얘기했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같은 거를 제작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서서 먼 곳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류의 두뇌가 점점 커지고 상징과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수백만 년 전에 4발로 걸었던 그런 흔적들이 인간에게 또 남아 있잖아요. 아 이거 알아요. 꼬리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흔적이 남아 있고 2발 직립보행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다리나 허리나 무릎이나 엉덩이나 발바닥 이런 2발 걷기에 동원된 것들이 통증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부하가 걸리니까. 그렇죠. 되는 거죠. 서 있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 질환 같은 것이 허리 같은 데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건 또 뭐가 있냐면 직립보행을 하게 되니까 골반이 좁아지고 작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아가 나오는 산도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의 출산의 고통이 이런 직립보행이 하나의 후유증이다라는 그런 운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때 그 시절의 흔적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몸에 그대로 간직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인류와 다른 동물의 차이가 확 구분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난 너네들하고 달라. 다른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걷게 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는 털이 거의 없다. 왜 없냐라고 해보니까 최근에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가 서로 이게 털을 골라서 이렇게 이를 잡아주는 장면 같은 것이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고 불결하고 전염병을 옮기는 진드기, 벼룩 이런 그 체외 기생충 이런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털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털이 없어진 대신에 우리는 옷을 입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왜 옷을 안 입었어?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죠. 부끄러워 사람이니까 예, 예. 다른 뭐 이 동물하고 다르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아프리카에 사는 고인류는 뭐 안 그랬겠지만 북반구니 남반구로 건너간 고인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와서 추워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빙하기가 10만 년 전에서 12,000년 전까지 왔거든요. 네.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동물의 털 가죽을 덮어 써야 되겠죠. 그렇죠. 추운데.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몸니가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흔적이 고인류가 제작한 구석기 시대 조각상에 나타나 있는데 예. 예를 들자면 러시아 브레트 유적 출토 비너스상이라고 하는 여성의 어떤 그런 상이기 때문에 비너스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예. 요즘에 롱패딩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조각상이 있거든요. 예. 그 다른 비너스를 보면 또 굵은 물방울 무늬가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비너스상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레스피그 비너스 같은 경우는 엉덩이 아래로 뭔가 치마같이 이렇게 길고 두툼한 무언가가 내려와 있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뭐 치마가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에도 패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빌렌드로프 비너스라든가 브라상 V 비너스라든가 말타 비너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 머리카락을 단장한 흔적이 아주 역력하고요. 그 브라상 V 비너스의 머리를 보면 격자 무늬의 어떤 망을 쓰고 있는 뭐 그런 뭐 느낌이 아주 역력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건 인간의 그렇습니다. 인류의 본능이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움 추구 이건 또 예술로도 승화가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세계의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가 1939년에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보고 네네.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알타미라 이후에 모든 예술이 퇴보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것이 이제 과장이 아니냐 얘기는 하지만 네. 정말로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를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32,000년 전 그려졌던 그런 프랑스의 쇼베 동굴 벽화를 보면 네. 커다란 벽면을 사자 무리에게 쫓기는 코뿔소떼 이런 걸로 가득 채웠는데 마치 돼지가 울리는 것 같은 생동감 이런 것들이 전해집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예. 17,000년 전의 그림인 라스코 벽화 되게 유명하죠. 예. 동물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생동감 같은 걸 느껴지고 유명한 알타미라 벽화 천장을 가득 메운 들소를 그린 초대형 그림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견져서 구석기 시대에 그 천지창조가 그려졌던 시스타나 그런 성당 그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예술품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뿐이 아니라 뭐 프랑스의 디크 도드베르 동굴에서는 보면 진흙으로 이렇게 빚은 부조상이 있습니다. 들소인데 14,000년 전 작품인데 이 작품의 근처 진흙바닥을 보면 어지러이 찍힌 사람 발자국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공동 작업을 펼쳐서 들소를 그렸다. 뭐 부조했다라는 느낌. 예. 그러니까 그런 공동 작업을 펼치는 구석시대 조각가들의 부산한 작업 광경을 우리가 또 상상할 수가 있는 거고 27,000년 전 프랑스의 코스케 동굴 벽화를 보면 손바닥 도장들이 막 무수히 찍혀 있거든요. 네. 사진에 나오는데 예. 그 벽화를 보면 이게 내 작품이다라고 손바닥 도장을 막 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전해진다라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축제 가면 손바닥 막 도장 찍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뭐 거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뭔가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일종의 뭐 의식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다른 동물과는 다른 의식이 있다. 그것이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장례의식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그 스페인의 그 아타 푸에르카 유적을 보면 30여 구의 인골과 함께 주먹도끼 한 점이 딱 나왔는데 이것이 뭔가 이게 금관을 넣어둔 것처럼 뭐 신라 시대 죽은 자를 위해서 부장품으로 넣어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 주먹도끼에다가 영국 아서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엑스칼리바라는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샤펠 오생 동굴 유적에서는 60세 전후에 노인 유골이 확인되었는데 출토된 유골 상태를 보니까 치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뼈의 척추, 관절마디 역시 염증으로 완전히 손상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은 스스로 걷지도 음식을 먹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구석기 시대 60대 노인이면 엄청나게 장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도 60세면은 뭐 환갑잔치를 치러줬지 그렇죠. 않습니까? 백수 이상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5만 년 전 구석기인들이 보니까 천수를 다한 그런 노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사후에 장례까지 치러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만 년 전에 이탈리아 아렌 캉디드 유적을 보면 10대 초반 소년이 나오는데 이 무덤을 보면 붉은색을 내는
산화철을 뿌려서 온통 붉게 만들고 조갑이 장식 모자 또 신발 이런 각종 장신구로 몸을 둘렀거든요. 그리고 손을 보니까 검은 빛의 긴 돌날을 또 한 점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럼 석기가 장례용품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절한 어린 자식을 묻는 뭔가 부모의 애끓는 심정이 거기에 좀 녹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소중한 거 이렇게 딱 쥐어주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엄청 이렇게 잘 잡고 있어요. 네. 꼭 잡고 있는 그런 거고 이라크의 그 샤니다르 동굴 유적을 보면 한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의 뼈가 보이는데 이 뼈에는 다치고 병든 흔적 그리고 장기를 치료한 흔적까지 보이고요. 석회암 더미를 보니까 그 흙에서 보니까 소나무, 전나무, 꽃가루, 꽃술의 흔적이 보였는데 이것이 뭐냐. 네안데르탈인들이 시신 위에 형형 색깔의 꽃과 나뭇가지를 헌화하면서 뭔가 장례식을 치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왔다라는 거죠. 신체적으로 보면은 나약하게 이를 데 없는 인류인데 네. 마침내 일종의 만물의 영장이 돼가는 과정이 보이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호빗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이게 인도네시아 외딴 섬에서 발견된 고인류 화석인데 성인인데 키가 1m도 안 되고 네. 뇌용적은 침팬지 한 420cc 정도 되는 그런 비슷한데 그런데 이 호빗 쪽이 장장 6만 년가량 생존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섬에서. 그러니까 이 큰 몸집, 큰 뇌가 부담스러워지니까 자꾸 작아진 거예요. 몸집이. 스스로.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인류가 살아남았던 이유가 뭘까? 바로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길을 걸어온 덕분인데 지금을 보면 사람들이 보면 참 비인간의 길로 가고 있는 게 그래서 참 인간의 장래가 심히 염려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인류가 어떤 미래를 걸어갈지 예.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가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견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할 강유정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 나눌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2003년작 올드보이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1992년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장편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30여 편의 작품 각본을 쓰고 제작을 맡거나 직접 연출을 하며 2022년 데뷔 30주년을 맞기도 했죠. 박찬욱 감독은 여성의 이야기를 작품 속에 훌륭히 담아내는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 영화계에 깊이 각인된 여배우들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아가씨의 김태리, 박주의 김옥빈, 그리고 올드보이의 강혜정이 그랬습니다. 올드보이는 2004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며 영화계가 주목하는 전위적 감독으로서 박찬욱의 존재를 알린 작품이기도 하죠. 일본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삼았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제목과 오랜 세월의 감금이라는 요소만 닮았을 뿐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이디푸스 신화를 떠오르게 하는 파격적인 소재와 이야기 전개가 그렇습니다. 올드보이에는 기억나는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15년간 머물던 감금방, 풀려나자마자 미도를 찾아가 산낙지를 통으로 씹어먹는 장면, 묘령의 최면술사, 장도리로 고문에 가까운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 등 주제를 압도하는 엄청난 에너지로 영화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폭력이 많아서라기보다 가슴 죄이는 긴장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기에 세계의 박찬욱 영화 팬들이 그의 영화를 익스트림 무비다 라고 부르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올드보이가
매우 공들여 제공한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들을 배치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